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시간입니다. 2026년 1월에도 강세장을 보였던 한국 시장이 2월에도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승의 끝은 어딜까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험이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가고 있고 새로운 지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세장이건 약세장이건 또 조정장이건 간에 투자를 할 때 가져야 될 것이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멘탈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느 장세에서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도 투자 심리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가진 방법을 다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경 탓이나 남 탓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내가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대 들어서는 파월이나 연준 의장의 어떤 정책 실기를 이용해서 저 반전의 기회로 삼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냥 정책의 실기와 증시 영향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하는 데서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을 오류를 범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었던 피해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투자자가 겪은 불필요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남 탓을 해서라도 투자 심리 회복에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이게 그냥 너 때문에 돈 내가 날렸어 이거 아니고요. 이런 이유로 내가 제대로 못 봤구나 라는 것을 심기일전하는데 쓰시라는 그런 뜻에서 준비를 한 자료입니다. 연준과 한국 정부의 어떤 정책 실기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기회 손실을 분석을 하고 향후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2025년 이후에 한국의 급등장은 정책 실기가 해소되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후 파월의 실기 해소 이후에 미국 시장도 지금은 되게 힘들지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진단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안일한 대응으로 선제적인 기회를 좀 상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2022년에는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에 극심한 충격을 줬죠. 그리고 2023년에는 경직된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2024년, 2025년에서는 전환기 지연되면서 이제 뒤늦게 한꺼번에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도 한국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어떤 원인이었을까를 한번 보면은요. 연준이나 파월 의장의 관점이 뉴 노멀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과도한 수요와 임금으로만 한정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전통적 관점이고요. 실제로는 현재 공급망이 붕괴되고 어떤 자본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현실이 있는데 이는 반영되지 않았죠. 노동시장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지표 의존성이라든지 정책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적 괴리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은 그 AI 시대의 생산성 혁명을 간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통적 경제학에서 나오는 필립스 곡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70년대식 처방을 계속해서 그리고 70년대식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제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급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문제였는데 금리 인상으로 수요만 죽이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라는 게 큰 착오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한 5년간 겪었던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패를 유도했던 것이 2022년 8월 잭슨홀에서 불필요한 공포를 립 서비스, 말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파월이 어떠한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듯한 그런 발언들 굉장히 큰 공포감을 시장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S&P 500 지수가 연설 중에 급락하기 시작해서 10월까지 계속해서 18.6% 폭락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을 했고요. 이때 제레미 시겔 교수는 2021년엔 너무 늦게, 2022년엔 너무 과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엔진을 꺼트리려 했다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잭슨홀 이후에 시장 충격을 보시면 금리가 급등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기회 손실이죠. 우량 기술주를 공포에 떨면서
저점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의 비극이 아직까지도 사실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은 지금 생각해 보면 겪지 않아도 되는 소모성 하락이 아니었을까고 생각합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렇게 파월과 연준을 비판을 했습니다. 후행 지표의 함정, 주거비 통계는 12개월에서 18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민간 임대료는 이미 하락을 했는데 연준은 상승하는 데이터만 보고 계속 긴축을 지속했다. 그리고 M2 통화량이 급감하는 걸 무시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외면을 했습니다. 민간 지표가 마이너스 전환했지만 그런 주거비는 여전히 높다라며 금리 인상을 정당화했었죠. 그리고 AI 생산성 혁명과 정책과는 큰 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의 현실은 인지노동 대체로 인해서 비용 구조가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불균형이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진짜 물가 상승의 원인은 공급망 쪽에 있었었고 연준은 이를 무시하고 금리로만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정책 실기가 초래한 피해를 자세히 보면요.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됐습니다.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계속 논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1, 2년 미루었고요. 특히 한국도 삼성전자가 그랬었죠. 그리고 주거 시장이 고사가 됐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가계자산 유동성 억제로 소비 위축이 가속화됐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취약성이 나타났었고요. 금융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혁신적인 어떤 생태계도 또 위축이 됐죠. 그래서 AI 혁명이 태동하는 이 시기에 고금리를 함으로써 수많은 스타트업과 R&D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정책, 이전 정부에서 정책 실기가 또 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R&D 예산이 삭감이 되고 금투세 혼란이 있었었고요. 또 부자 감세라든지 12월 계엄 사태는 더더욱 큰 불안감을 야기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탈을 부추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투자자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건 저는 행동경제학적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의 어떤 객관적 비판이나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준행이나 정부의 발표와 실시간 민간 데이터 괴리를 좀 추적을 해서 정책 실기의 근거를 확인하고 말에 의해서 공포를 줬을 때 실제 데이터가 아니면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서 시장이 조금 안정된 이후에는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에 1년 뒤 실패의 상황을 가정해서 파월 발언과 같이 일시적 소음이 펀더멘탈을 훼손하는지 냉정히 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규칙 기반에서 투자를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하는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대응을 하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혁신 사이클을 이해하고 이 상황이 향후에 어떠한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엑셀과 인터넷의 혁명이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증대시켰던 이런 변화로 자본주의 국가들이 발전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도 AI를 통해서 아니면 로봇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만 정책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수능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실기를 넘어서는 통찰적 투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이런 실기가 잘못됐을 때 이런 것이 정상화되는 특히 작년 6월 이후에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시장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발생한 이런 주가 상승은 어떤 정상으로의 회귀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투자 전략을 받을 때 정책 당국의 발언을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공포의 정점에서 기회 손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AI는 통화 정책보다 강하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 혁명이 물결을 정책이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조성자의 영향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 교체가 미치는 시장 영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실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그리고 불합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분산 투자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데요.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자들의 변화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추가적인 예상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정책을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버블을 막아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하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보면 버블을 또 막아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파월이 조금 있으면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파월의 부존재 시에는 오히려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미국 시장도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락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원칙이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만의 이제 이런 시장 상황 국면별로 대응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버블과 공포의 국면에서 대응하는 방법, 버블과 공포를 대응할 수 있는 기계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국면에서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간에 가격 예측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서 시간 분산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상승장에서의 이 분할 매수의 효과는 고점 공포로 인해서 뭐 너무 비싸서 못 샀다는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분할해서 살 거면 높은 가격에도 계속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상승 파도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락장에서의 효과는 저가 매수 기회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수록 기분은 조금 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면은 더 낮은 가격에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도 또 하락하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매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도도 분할 매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시장이 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더라도 5,500포인트는 너무 많이 올랐어 하고 다 파시는 것보다는 좀 분할 매도를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시 또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세 상승장이나 이제 초강세 최근과 같은 버블 장세에서는 주도주 지금 주도주라고 하면은 반도체나 전력이나 뭐 로봇이나 이런 쪽이 되겠죠.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의 60, 70%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고 초장기 성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 분할 매수 대상으로 해서 꾸준하게 조금씩 사 모으면서 장기적인 기회를 보는 거죠. 이것을 한국 시장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을 예로 든다면 뭐 주도주는 미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구글을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테슬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주식을 주도주로 가져가고 또 초장기 성장주라고 저는 이제 메타버스 쪽이라고 했었었고요. 막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만 넷플릭스나 뭐 로블록스나 뭐 이런 주식들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렇게 매수할 건 5년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중에 한 1년 반 정도 지났다고 볼까요?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초장기 성장주들은 조금씩 소폭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 비중은 강세장에서는 최소화하셔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나 급락장, 버블 붕괴가 된다. 그럴 때는 오히려 초장기 성장주들의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거를 많이 사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도주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30% 미만으로 그 당시에 또 주도주가 하락장에서는 뭐 방어주들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틸리티라든지 소비재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주도주로 교체를 하시면서 비중은 대신에 이제 주도주를 30% 미만으로 하고 장기 분할 매수 대상이 50 정도 되게 하려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어떤 국면에서든 조금 쉽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으로는 분할 매수 또는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으로 국면별로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것이 예측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대응해도 사실 그렇게 늦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경험도 통하지 않는 장세지만 이런 기계적인 대응 방법하고 또 아까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방법들은 어떤 장세에서도 어느 정도는 통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하는 업무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또 시장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더 많이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조금 더 좋은 종목과 또 향후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께 좋은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메타버스를 장기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때 메타버스는 어떤 것이 되고 그럴 때는 어떤 주식이나 어떤 섹터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정리된 것을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